다들 잘 계셨어요? 고별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5주 동안 임상실험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마천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문학가들 중에 그 사마천을 흠모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소개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의 사마천에 대한 언급과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한 몇몇 대목, 그 다음에 사마천을 위해서 쓴 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갖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사마천이 미친 정신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은 지난 4주 동안의 강의와 오늘 강의를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앞으로 사마천은 어떤 의미로 남을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마천을 사랑한 사람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오늘 이 5분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사마천을 사랑한 사람 하면은 단연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그죠?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마천을 대단히 존경하고 사마천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사람은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복전정일, 후쿠다 데이치, 일본 말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후쿠다 데이치, 본명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96년에 타계한 일본의 국민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올빼미 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소설을 여러 편을 남긴 아주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고, 사마천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이 이겁니다. 사마 료테랑, 일본말로 읽으면 시바 료타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시바 료타로 하면 압니다. 후쿠다 데이치는 몰라요. 시바 료타로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올빼미 성이라고 하는 소설도 나와 있고, 미야모토 무사시인가 하는 것도 아마 이 사람 작품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6년도 페르시아의 환술사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오랫동안 중국,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누린, 그래서 시바 료타로 문학상까지 지금 현재 제정이 돼 있고 문학관도 있습니다. 이분이 사마천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성과 이름을 바꿨는데요. 성은 사마시로 바꿨죠, 그죠? 예. 근데 료타랑도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멀료자에다가 테랑은 일본말로 타로죠, 그죠? 여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마천을 따르고 싶은데 따라잡기에는 너무 먼 타로, 그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사마천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타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또 뉴스에 오르내렸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소설이 1980년 작품인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국내에 저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번역돼서 나와 있고요. 항우하고 유방을 다룬 작품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나온 작품 가운데서는 단연코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도 뛰어나고, 또 그 안에다가 항우하고 유방의 이미지, 캐릭터를 대단히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감동까지 선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198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작품에 사마천 영향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마천은 당신의 역사책 속에다가 누군가의 전기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태사공왈이라고 하는 논평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편 전체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태사공왈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에서는 그거를 사론이라고 합니다. 역사 논평이라는 뜻인데, 사론을 본격적으로 130편 전체에다가 붙인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발 요타로도 자기 작품 속에 자기가 개입을 해요. 주로 수필 형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집어넣는 그런 독특한 문체를 보였는데, 그게 다 사마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필 형식으로 개입해서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재미난 문장 추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마천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되게 읽혀집니다. 시발 요타로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분, 그죠?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역사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은 뭐 되게 다 압니다. 지리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남긴 그런 분이고, 한국의 사마천을 꿈꾼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품 곳곳에다가 또는 당신 글에다가 사마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병주 선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람과 구름과 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석주 씨의 이병주의 문학세계라고 하는 평을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한국의 사마천을 꿈꾸었던 이병주가 가장 공들여 쓴 소설 중에 한 편이다. 작가는 평소에도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라는 말을 즐겨했다. 그는 생전에 놀라울 만큼 다작을 하고 작가적 역량을 뽐내며 숱한 가작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조선왕조 말기이자 근대의 맹하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이 소설은 방대한 사료와 박물지적 편력을 정교하게 교직해 내놓은 작가의 대표작이자 야심작이다. 이 작품 이후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내놓은 작품 가운데는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좀 이따 소개해드릴 박경리 선생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병주 선생의 바람과 구름과 비하고 지리산 이런 걸 읽고 난 다음에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고, 그 다음에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 한강 이런 걸 읽게 되면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이 이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석주 평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작품은 삼국지에 비견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난세를 바라보는 법을 담은 역사교과서요, 나아가고 머무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담은 처세법이자 양생과 수신의 교훈을 담고 있는 지침서이고, 각 장마다 난만하게 펼쳐지는 한시들을 감상할 수 있는 한 권의 시가집이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편소설입니다. 읽으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대단히 매력적인, 박력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병주 작가는 험한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에다가 사마천과 사기를 직접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남겨놓은 수필 곳곳에다가 작가로서의, 문학가로서의 사마천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석주 평론가의 말에 조금 지나친 부분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한국의 사마천을 꿈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당신은 분명히 사마천을 대단히 존경을 했고, 또 사마천을 담고자 애를 썼던 문학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 주제로 이병주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 바람과 구름과 비는 우리나라 TV 드라마 가운데서 빅히트를 쳤던 명성황후 있죠, 그죠? 예, 명성황후는 아시죠? 예, 명성황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되는 과정,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종, 그 다음에 민비, 이제 민신의 집안 이런 부분들에서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이런 근대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바람과 구름과 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토지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명성황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몇몇 장면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대목들도 많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주목한 거는 주제가입니다. 이 주제가 조수미 소프라노가 부른 이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주제가의 가사를 보고는 제가 이 주제가의 가사는 사마천의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그 다음 대목입니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사마천의 삶을 제가 첫 시간에 소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그죠? 사기라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슬퍼서 살아야 하네라고 하는 대목에서 사마천이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그죠? 죽고 난 다음에야 사마천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남는 세월 동안 수많은 평가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악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나쁜 평가에 비난과 비판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최고의 역사가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절대 역사서를 남긴 역사서로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그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길.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운 옛일로 저기 홀로선 별 하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그리고는 이제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디 먼 훗날 나가고 슬퍼하느니 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해 라고 하는 사마천의 나름대로의 바램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신동엽 시인의 눈동자, 빛나는 눈동자라고 하는 시하고 같이 사마천의 삶을 제가 복귀하면서 되새기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가사 가운데 하나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죠, 그죠? 다 알아들으셨죠? 똑같습니다. 저 가사하고 영어 가사가 똑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영어 가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져왔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글로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가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성황후는 워낙 드라마로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대 명성황후 여배우 계보도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가 이제 이미연 씨죠, 그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문정희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여류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분이죠, 그죠? 이분은 아예 대놓고 제목이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언론도 많이 탔고요. 신문에도 많이 났고, 특히 이 시는 사회성을 또 우리나라 그 사회 실태를 고발하는 또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시를 저는 이제 문정희 시인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시가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때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그 보신 관광이라는 거 있죠, 그죠? 뱀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그 실태를 보고는 우리 문정희 시인이 요즘 시쳇말로 빡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재미난 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노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남자분들이 고개를 떨구시거나 웃거나 뭐 이제 쓴웃음을 짓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그죠? 세상의 사나이들은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 산다.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당당하게 시대와 밤을 찌를 수 있는 기둥. 그래서 그들은 개고기를 뜯어먹고 해구신을 구워먹고 산삼을 찾아 날마다 허둥거리며 붉은 눈을 번득인다. 그런데 꼿꼿한 기둥을 자르고 천년을 얻은 사내가 있다. 기둥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사내가 된 사내가 있다. 기둥으로 끌 수 없는 제 눈 속의 불, 천년의 역사에다가 담겨놓은 방화범이 있다. 썰물처럼 공허한 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도 오직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 모래처럼 시간의 비늘이 쓸려간 자리에 큼지막하게 찍어놓은 그의 발자국을 본다. 천년 후에 여자 하나 오래 잠 못 들게 하는 멋진 사나이가 있다. 시 참 멋있죠, 그죠? 네, 시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죠? 메시지도 세고, 나중에 재작년인가에 그 문정희의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그 경향신문 칼럼에다가 사마천 사기하고 제 책 이야기를 하면서 투옥당한 패장을 양심과 정의에 따라 변호하다가 남근을 잘리는 치욕적 궁형을 받고도 방대한 역사책 사기를 써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해낸 사나이를 위한 노래였다라고 하는 당신 자신의 이 시를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기타 이 시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90년대 초반이네요. 그죠? 조금 당돌하고 거침없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나의 졸시. 졸시는 이제 겸손, 겸양어죠. 그죠? 대표시.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를 쓴 것이 90년대 초반이다. 시 속에 남근은 한자로 표현했고, 시 속에서는 꼿꼿한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 남근이라는 시어가 또 화제가 되었다. 부제를 붙였고, 그리고는 여기 왼쪽 신문 잠깐 보시면은 당시 막 개방된 해외여행 붐을 타고 동남아 일대로 관광을 떠난 일부 한국 남성들이, 그죠? 예. 곰발바닥이나 뱀 등을 사먹는 사례가 문제가 돼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쓰게 됐다라고 하는 또 현실적 동기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문정희 시인의 시가 가장 확 들어옵니다. 눈에. 그리고 가슴 속에도 확 들어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 문학가 재미있게도요. 사마천을 사랑한 분들이 그 대부분 다 문학가들입니다. 역사가들은 내가 사마천을 사랑한다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흥미롭게도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사기라는 역사책이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경지이다. 그렇게 해서 문학가들에게 큰 용기와 문학적으로 위안을 주고 있는 그런 역사책이자 역사가가 사마천이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세상 확인하게 됩니다. 이분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소개할 박경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매체에 다 조금만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사기 매니어였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 발굴해내게 되는 계기는 뭐냐 그러면은 백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조지 오웰 1994년 그죠? 굿모닝 조지 오웰 그 작품 제외하고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들어가는 홀에 메인 홀에 대형 작품이 하나 있죠. 그 작품 이름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때문에 제가 백남준 선생하고 사기의 관계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작품 이름이 다다익선일까? 이겁니다. 예. 비디오 아트죠, 그죠? 다다익선일까? 왜 다다익선이냐? 왜 주목을 했냐?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위키피디아를 비롯해서 백남준 선생의 다다익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설명 어디에도 그 네 글자가 사자성어가 사마천 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다다익선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 왜 유래되었는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백남준 선생이 이 작품 이름을 다다익선이라고 붙인 이유가 뭘까라고 추적해 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것만 조금만 추적해 봤으면 상당히 흥미롭고 또 뜻있는 심층 기사가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기자들이 놓쳐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적을 했죠. 일단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1988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 로비에 설치된 나선형 비디오 타워다. 백남준은 관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예술을 창조하고 TV, 비디오, 위성방송 등의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했다. 다다익선은 9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존 확립을 위해 10월 3일 개천절을 의미하는 1300대의 TV 수상기를 18m 높이의 5층탑 형태로 쌓아 올려서 제작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다익선이라고 붙였을까라고 하는 심층 취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외 자료도 뒤져보고 뭐 이거저거 뒤져봤어요. 그 결과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수 조영남 씨가 백남준 선생이 미국에 건너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한국에 소개한 짤막한 뉴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백남준 선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의 예술 행위는 단지 극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질문을 받은 비디오 아티스트는 숨도 안 쉬고 극소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훑어내렸다. 백남준의 세계적인 명성은 동서고금을 가로지르는 해박한 지식에서 비롯됐다고 조영남 씨는 돌아본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사마천 사기를 인용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몰라요. 그죠? 어쨌든 간에 조영남 씨를 만난 백 선생님이 예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마천 사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술 세계를, 자기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설명했다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의문이 안 풀리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사마천 사기를 인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설치미술가 가운데 한 분인 강익준 선생이 2009년도 연합뉴스하고 한 인터뷰에서 한때 백남준 선생이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는 서양 언론들과 인터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전문가들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저 같은 역사가한테는 당신은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왜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게 되셨어요? 이거예요. 그죠? 예.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좋아서 한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술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은 당신은 예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때 백 선생님이 대답한 게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이 사기다라고 하는 이 사기가 함축된 의미가 이중적 내지는 다중적인 의미였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해석을 국내 기자들이나 그 다음에 예술가들도 더 이상의 해석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앤디 워홀을 비롯해가지고 현대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사기성이 농후한 작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찍어낸다든지 실크 스크린으로 막 찍어낸 대량 상품을 뭐 캠벨 깡통, 통조림 깡통을 가지고 예술을 한다든지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그죠? 극기한 우리 조영남 씨도 그죠? 예, 화투 그림을 여러 사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러게 만들어서 결국은 법정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기가 그 사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나 조금씩 그런 성향들이 현대 미술에는 좀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익주 씨가 예술은 사기라는 백남정 선생의 폭탄 선언은 반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였지만 또 다른 반은 사마천의 사기를 말씀하신 걸 거예요. 왜? 당시 한창 그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라는 말로 사마천 사기를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읽고 계셨구나 라는 겁니다. 84년 전 세계 생중계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 프로젝트 그 무렵에 백남정 선생이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푸는데 한참이 걸린 거죠. 84년도에 이미 예술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 내내 한 20년 가까이 속임수로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인터뷰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 한창 사기를 읽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백남정 선생이 당시 사마천의 사기에 푹 빠져 계셨죠. 라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언급하신 사기는 속임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역사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TV 브라운관으로 제작된 81년작을 보면은 사기를 읽느라 15년을 보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1년도에 사기를 읽느라고 15년을 보냈다는 얘기는 15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60년대 66년부터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30대부터 사마천 사기를 읽었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은 일종의 우스어린 농담 같은 것으로 백 선생님이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화두였다고 봅니다. 늘 이중적 해독이 가능한 유연한 표현들을 원래부터 즐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취 해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해내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을 못 풀었습니다. 왜? 왜 그 작품 제목이 다다익선이지? 그건 못 풀었습니다. 백남정 선생이 30대부터 사기를 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한참은 사기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이 왜 다다익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작품에 대한 취지라든지 작품을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자료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다익선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왜 다다익선일까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하셔가지고 도서관에서 제 연락처를 물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장 그럴듯한 설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 책 속에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난 가장 이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책에다 같이 이름을 원하시면 이름도 같이 임상실험에 임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그죠. 책임을 지셔야지 그죠. 자, 다다익선은 어디서 비롯됐냐? 유방이 한나라 호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자리에서 항우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세 공신 가운데 세 공신은 이제 아시죠? 예, 소화, 장량, 한신. 그죠? 요 세 사람을 서한 삼거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방이 공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가 전술을 수립하는 전략가의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후방의 물자 수송이라든지 정치력, 행정력 이런 부분을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고, 그 다음에 전투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라고 해서 삼불력, 세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재관을 유방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2200년 동안 중국의 인재론에 있어서 중국은 인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인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중국은 이제 개혁개방을 78년도 표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학문 가운데 하나는 개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개혁개방을 표방을 했으니까 개혁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사와 이론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서포팅을 해야 되는,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리더의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인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영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도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북한에서도 쓰잖아요. 위대한 수령 영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건 영도자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링따오라고 합니다. 그게 영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리더십에 관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역사를 중국 역사를 5000년 동안 내려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특히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론서로 전부 다 출간을 해놨습니다. 중국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나온 인문학 성과들, 연구 성과들의 최고 황금기는 78년 이후로 90년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죠? 대중역사에서 대부분 다 개혁개방 이후에 약 20, 30년 동안 나온 요때 성과들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바꿔가지고 뭐 사진을 좀 넣어서 낸다든지 편집을 바꿔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80년, 특히 80년대 중후반에 있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인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방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해서 중국 인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나왔다.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잠깐 중화TV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인재, 21세기 인재 경쟁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뜻밖에도 이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에 창업하는 연령도 우리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고 리더들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리더들보다 CEO들보다 10년 이상 젊습니다. 30대, 40대들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은퇴했어요. 몇 살인 줄 아세요? 마윈이? 55세입니다. 55살입니다. 은퇴했습니다. 예.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다다익선으로 돌아가서요. 요 세 명 서원 삼걸 가운데 유방하고 한신이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유방이 한신의 용병술이라든지 한신의 전투력, 그 다음에 무장으로서의 한신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한신에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한신아, 내가 너 같은 무장이면은 졸병을 밑에 있는 부하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장이라면, 장군이라면, 그죠? 장수라면은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을 만한 장수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한신이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냥 단순한 무식입니다. 무인입니다. 그리고 한신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좋게 표현을 하면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보면요, 능력이 출중한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꼭 1인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이 밑에 참모들이 많은 조직에 가면은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꼭 리더가 와가지고 야 그래 잘했다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안 놀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밉상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그죠? 보기 싫죠. 이제 꼭 이 사람은 뭘 원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대장, 나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인정 욕구가 이제 강한 사람입니다. 한신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신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공신 가운데에서 번쾌라고 하는 공신이 있었어요.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개고기 장수였어요. 번쾌는 젊은 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유방의 호구였어요. 유방은 술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방이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려가지고 해장하러 가면 꼭 번쾌 게장국 집에 찾아가서 뺏어 먹은 게 일이야. 그래서 유방 고향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전설에 따르면요, 제가 이제 유방 고향 마을을 여러 차례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자료들을 찾아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유방과 얽혀 있는 전설들, 민간 전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난 전설 가운데 하나가, 술만 마시면은 그 다음날 꼭 번쾌를 찾아가가지고 번쾌에 개고기를 뺏어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보신탕을 뺏어 먹은 거예요, 쉽게. 맨날 와가지고 허구한 날 와가지고 뺏어 먹으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번쾌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그 전부 다 이제 게 삶는 솥하고 재료하고 개고기하고 전부 다 싸질머지고 배를 타고 강 저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 전날 술 잔뜩 먹고 유방이 또 번쾌를 찾아온 거야. 찾아왔더니 번쾌가 없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강 건너가 있는 거예요. 강 건너가서 배를 안 보내는 거야, 번쾌가. 저기 하동에 하회마을 가면은 이렇게 줄로 당겨가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와줘야지 가잖아. 그러니까 사공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배가 이제 일로는 못 건너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이쪽 편에 반대편에 서가지고 야, 고함을 지르는 거죠, 번쾌한테. 야, 임마, 배 보내. 안 보내. 그래가지고 욕쟁이 유방이 번쾌를 잔뜩 욕을 하군요. 한바탕 시게 욕을 하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앞에 엎드리는 거야, 유방한테. 이만한 거북이가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타고 건너가서 또 게장국을 뺏어 먹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유방이 좀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민간 전설이 별의별 전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마천도 그런 전설들을 다 수합을 하고 수집해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해서 실은 게 유방이 잘 가는 술집 두 군데를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마담 이름 두 사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그 번쾌도 공신이단 말이죠. 같은 공신입니다. 거의 1등, 같은 급의 공신인데 번쾌는 한신을 너무너무 존중해요. 그래서 한신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같은 왕급인데 이제 황제가 있고 이제 제후 왕들이 있어요. 왕급들인데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신의 능력을 번쾌는 나 같은 개고기 장수 출신으로 따라잡기는 힘들 만큼 격이 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번쾌가 굉장히 쌈박한 사람이죠. 예,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은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술 대접하고 밥 대접하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번개 일이. 근데 한씨는 번개한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번개 집을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씨, 내가 번개 같은 놈하고 밥 먹고 다니는 내 신세가 참. 그렇게 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수역회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번개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게 한신이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간만에 유방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유방이, 야, 아무튼 유방도 마음 편안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야, 한신아, 내가 너 같은 장수면은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리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신도 이미 천하는 다 이제 한나라 차지가 됐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폐하는요, 10만 명이면 떡을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유방이 이제 빈정상하는 거죠. 저 자식 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러는 너는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요쯤 되면은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게 한신이 눈치가 없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 욕구가 강하고 항상 리더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니. 여기도 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네요. 전요? 다다익선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다다익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꼭지가 돌았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빈정이 팍 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냐? 이제 정색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한신이 아차하는 거야. 아이고야, 말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습을 합니다. 수습은 하긴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폐하는 선장장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시죠. 거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장상지장이라는 겁니다. 장수 위에 장수라는 거예요. 그 폐하를 어떻게 숫자로 얘기합니까? 폐하는 장수 위에 장수신데요. 그 말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게 it's late. 늦었어. 처음 물어봤을 때 폐하를 어떻게 숫자로 얘기합니까? 폐하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죠. 하고 쓸개를 풀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뒤에는요.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남준 선생의 불 꺼진 이 다다익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TV 화면이 전부 다 불이 꺼졌어요. 전원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전원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최근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거든요.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백 선생님의 대표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로 아직까지 지금도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백 선생님이 사마천 사기에 심취해 있었다면은 이 작품 제목을 다다익선이라고 붙인 그 함축적 의미는 뭘까? 30년 뒤에 불 꺼질 걸 예상하셨을까? 토사구팽 당할 걸 예상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님이 사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마천 사기를 읽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현대미술관에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설치가 돼 있다. 근데 왜 제목을 다다익선으로 했을까?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마천을 사랑한 분들 얘기하면은 박경리 선생님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빼돌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도 사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시 두 편입니다. 대단히 놀랍게도 현대문학에다가 투구하신 마지막 작품이 소설이 아니고요. 시 세 편인가를 투구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두 편이 사마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작품은 아예 사마천입니다.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도 아니고 아예 사마천입니다. 예. 그래서 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이 대목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죠? 예.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문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죠? 이 대목 하나로 모든 걸 다 사마천의 마지막 삶을 모든 걸 다 있는 대로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천영이라는 것은 궁영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하는 것. 이 대목도 그죠? 첫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팩트와 트루스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은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도 아니고 그냥 진실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려 하는가라는 것. 뭐 사마천 사기 읽어보셨을 것이고 사마천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인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보다는 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정확하게 저보다 더 짤막한 이 시 한 수로 모든 걸 다 저보다 훨씬 많은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놀랍다. 문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학문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넓이가 아니고 깊이구나. 물론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긴 해야 되겠지만은 넓게 팠다고 깊이 있게 높게 또 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만 파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땅만 파다가 끝날 것 같구나. 이런 시를 보면서 항상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를 한 편 써볼까나? 그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부러워.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시 한 편 보면은 문정희 시인이 직설적으로 사마천을 노래했다면은 박경리 선생은 아프게 사마천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제법 좀 긴 시입니다. 이 시는 앞에 사마천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입니다. 거의 이제 인생 막바지에 쓰신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언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시에는.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같다는. 비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댕거러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축새가 쑥쑥 새와 울었고 연못의 맹고기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떨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건 뭐 그죠?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쓴다고요, 그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쓸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할 때마다 이 시를 노래와 더불어서 항상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시에다가 제 마음도 한번 실어서 대입을 시켜봅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원주에서 사셨잖아요. 그죠? 고향은요?
통영입니다. 예. 고등학교는요, 진주여고를 다니셨죠, 아마, 그죠? 예. 그리고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평생을, 따님 하나 있죠, 그죠? 예. 김영주 씨 따님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이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말년에. 어쨌든 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80세 생신 때, 그, 지역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80세 이제 생신이 됐으니까, 다른 분,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축하도 드릴 겸, 당신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싶어서 갔는데,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러면, 야야, 요즘 내가 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리둥절했죠, 기자들이. 예,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남겨놓은 마지막 유작이 이시니까 80세 때 그 인터뷰가 유별나게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들을 소개하고요. 옛날에 그 집이, 그 옛날에 그 집,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아까 제가 유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신의 유언 같은 시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대목에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앞에 사마천 시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통영에 가시면 박경리 문학관 꼭 가셔서 사마천 시비가 2개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를 여기 돌에다가 3개 놨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옛날에 그 집 시비고 또한 시비에다가 사마천 시도 3개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1년이 넘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사마천에 관해서 글이 짧게 남아 있습니다. 난 내가 사마천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행복했으면 글 같은 거 쓰지 않았을 거야. 야, 참 가슴 아프다. 그죠? 그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한 줄 한 줄 쓰면서 버텼지라고 하는 당신의 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인터뷰 기사도 짧게 있습니다.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19절에 유난히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당신의 문학 작품의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몇 마디 하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2권에 언급되어 있는 사마천이 유일합니다. 사마천을 평생 생각하시면서 하셨는데 정작 당신 작품 속에서는 요 아래쪽 단락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못 떠나는 배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의 문학 세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20년 가까이 한 작품에 매달려 오늘 이 지점에까지 왔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의 의미를 모르겠고 토지는 내게 있어 무엇이었을까? 자문, 좌절, 절망 이것들은 반복되는 일상이며 그 고질의 처방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상처받은 짐승이 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상처아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강경히 요구하고 있었다. 너는 너 자신에게서 위로받아야 한다고. 자기 연민이라고나 할까.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사마천의 삶하고 별로 다르질 않습니다. 사마천도 궁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사기로 하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겪었죠. 그래서 사마천은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밖을 나가도 어디를 갈지 모르겠고 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나가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궁형당했구나 하는 걸 알아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노파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수도 없이 흐르고
오장육부가 하루에도 9번씩 뒤틀리고 구장해절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역사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박경래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뭐 작가들이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고통스럽게는 작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찔러보면서 해야 되나? 찌르면서 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글을 쓰고 작업을 해보긴 했는데, 다 이렇게 고통스럽나?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은 들어요. 왜냐, 그러면 투자한 시간만큼 받는 보상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작가들이나 특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 투자한 시간 대비 돌아오는 것들이 보상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저처럼 중국을 170번씩 오고 가고 이러면은 항상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다행히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내가 좋아서 해놓고 뭔 또 다른 보상을 받냐.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요즘은 굉장히 편합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사마천에 관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시커멓게 구워서 진이 다 빠져버린 숯덩이도 불을 붙이면 붉게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산의 자식으로서 그의 근본을 잃고도 소금덩이 핥듯이 세월을 아껴서 핥았습죠. 이 대목도 백날 제가 1시간 내내 떠들던 거죠. 한 대목으로 끝나네.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남아있는 생이 얼마 안 돼서 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세월을 소금덩이 핥듯이 아껴서 핥았다라는 거 아니야. 진짜. 소금덩이 핥으면 얼마나 짠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못 따라가는 거 어떡하냐. 아무리 세월이 일장춘몽이라지만 그자에게는 꽤 쓸모있고 오붓했을 겁니다. 그것도 싫으시다면 연산군이 되십시오. 그까짓 것 참외 씹어 돌리듯 와자가작 먹어치우시오. 만석 들판에서 뒹굴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토지 2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토지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앞뒤 문맥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일찍 작고하셨어요. 이 구분영이라고 하는 작가도 방송도 많이 하고 책을 대중들에게 쉽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 가운데 한 부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도 사마천 사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전국시대의 위대한 비극신 구런을 연상했다. 비극의 화살은 궁영을 받은 사마천에게 정통으로 박혔지만 이 넓은 세상에 사마천 혼자 그 화살을 맞았을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화살은 날아오고 인간은 이를 피하지 못한다. 사기 열전에서 빛나는 대목은 구런과 백이, 형가 등 인간 비극성의 육화다. 비극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글을 쓰고 칼을 든다. 비극은 그리스 로마와 동아시아, 즉 동서양을 관통하는 궤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비극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전체적으로 약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 인물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비극적인 주인공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동양에 있어서 서사시를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낸 또 유일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동양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서사시입니다.
서사 구조가 없다는 거죠. 서양의 서사 구조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예,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게 다 서사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호머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동양에는 그런 거 없다, 부족하다, 없다, 뭐 없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앤드류 펄럭이라고 하는 학자가 야, 니네 그거 많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본영 선생도 얘기하고 있는 현가라든지 구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비극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서사적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서양 사람이.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서사시 구조를 서양 사람이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거꾸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깨뚫어 본 분은 누구냐 그러면 노신 선생입니다. 노신 선생은 사마천 사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 이소다 그랬거든요. 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요. 가락 없는 이소다, 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면은 서사 구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구본영 선생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대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기 보시지만 구런, 백이, 현가 이런 인물들을 잡아내 가지고 비극적 구조 그리고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서양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궤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던 박경리. 그에게 문학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사마천은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적막함 속에서 글을 쓰는 노 작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시에 대한 구본영 시인의 논평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죠?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일찍부터 이 양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중국 여행도 했어요. 벌써 한 10 몇 년 됐네요. 10 한 5, 6년 다 돼가네요. 15, 16년 됐네요. 공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자님 고향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했는데 매너도 좋고요. 그랬거든요. 박경리와 이병주 선생의 문학에 대한 공지영의 과면 살았다가 5번 반복되는데 박경리 선생이 시를 얘기합니다. 예. 아까 옛날에 그 집 보셨잖아요. 거기에 살았다가 5번 반복된다고요. 잘 보셨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맞아, 5번 맞는 거 확인 좀 합시다. 자, 그 집 15년을 살았다. 한 번 나왔다, 그죠? 혼자 살았다. 정부치고 살았다.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네. 예,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부치고 살았다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네. 진짜 5번 맞네요, 그죠? 예, 그건 마지막에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네요, 그죠? 살았다가 5번 반복되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죠? 마지막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 하다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지 않는가. 역사라는 거물이 놓친 인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기록이 바로 소설이라는 가르침을 나에게 알려준 위대한 작가들이었다. 시인들의 시는 간결하고 참 핵심을 찌르는데 이게 역사가인 제 글은 길어. 그죠? 이거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임상실험 대상자와 더불어서 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박경리 선생의 사마천을 사랑했던 박경리 선생에 대한 제 감회입니다. 박경리 선생과 문정인 시인에게 사마천은 생물학적으로 거세당한 남성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서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진정한 사내였고 작가 정신을 함께 나누는 동지였다. 궁형을 당한 후 사마천은 친구에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틀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사형을 당해서 당장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보잘것없는 구일모의 죽음이다. 구일모도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예, 사마천이 보이만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즉 자결을 하거나 사형을 당했더라면 그 죽음은 소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구일모의 죽음으로,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때 내가 치욕스럽지만은 궁형을 선택한 것은 미처 못다한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구일모입니다. 중국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뻥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장이 심하다, 뻥이 세다 그러는데 뻥으로 따지면 사마천이 최고의 뻥입니다. 구일모. 저거 따라갈 만한 뻥이 있어요? 소 한 마리만 해도 털이 몇 개인데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거, 이거 엄청난 그죠 과장법입니다. 그죠? 이게 문학적 과장법이 저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역사의 길이 남을 사설을 남기겠다는 사마천의 태산 같은 의지가 궁형의 치욕을 기꺼이 감수한 힘이었던 것이다.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가서 바꿀게요. 옛날에 그 집이라고 하는 시비이고요. 이게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통영에.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5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주 동안 열심히 많은 분들이 임상실험에 임해 주셔서 유의미한 그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5주 동안의 모든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